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 미평 상무유한공사의 원장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 해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있는데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중국 섬유 의료시장 현황 및 앞으로의 추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중국 섬유 의료시장 현황 및 그 추세에 앞서서 올해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의 중국 경제와 향후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들은 중국 양해의 지금 저희 결과에 의해서 그 의지치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2020년 양해 무엇을 했나? 저희 양회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고 하죠.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이제 전인대가 되는 것이고, 조언을 듣는 비권력기관이 바로 이제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인데, 올해 이 양회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해마다 열리기로 했었다가 아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월 21일 날 이제 개최가 됐죠. 올해 이제 아젠다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양에서 한 주요 일이 뭐냐?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기조 설정, 그 실행안으로 부대 중점 업무를 제시를 했고, 2019년 예상 집행 심사 및 2020년 예산 심의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44년 동안에 처음으로 아마 제정된 이제 중국의 민법 제정, 그리고 이슈가 많이 됐던 홍콩 보안법 제정 들이 아마 주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중국 양의 코로나 이슈로 주요 이슈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코로나 이슈와 중단기 경제 이슈, 그리고 샤오캉 사회 이슈, 중미 쟁패 외교 이슈, 이 크게 네 가지 이슈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코로나 이슈는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민생 보장 강도 높이는 부분들, 중단기 경제 이슈는 올해 경제 사회 목표, 발전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회 이슈적인 부분으로 이제 샤오캉 이슈죠. 그러니까 빈곤 퇴치전에 대해서 승리를 하겠다. 전면 샤오캉 사회를 보장을 하겠다. 민법 초안에 이제 심의된 부분들이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미쟁패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2020년 주요 이제 양회 발전 주요 목표는 바로 2020년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면서 빈곤 퇴치 총력전에서 결연히 승리함으로써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목표 및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제 상승률을 3.5% 내외로 일단 이제 확정을 하고, 주민소득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일치시키면서 중대한 이제 금융 리스크 부분은 예방 통제를 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900만 명 이상을 취업시키겠다. 그 다음에 도시 조사 실업률은 6% 전후로 해서 전체 도시 등록 실업률을 5.5% 안팎에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수출과 국제 수지는 모두 안정적이고 이제 질적인 성장 촉진과 균형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농촌 빈곤과 관련돼서는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양회에서 발표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샤오캉 사회에 대한 건설을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여파로 그로 인한 경제 무역 상황들이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발전이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와 관련돼서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언론 쪽에서 보게 됐을 때 주요 이제 이슈는 GDP 목표를 이제 미설정했다라는 부분들.
홍콩 보안법 제정, 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중미 쟁패에 대한 지금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가 됐죠. 리커창 총리가 아마 요번에 이제 CCTV 인터뷰에서도 이제 발표했듯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돼 있지만은 실질적인 빈곤 인구는 6억 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이제 선진화로 가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들은 바로 빈부격차가 크고, 이러한 빈곤 인구 6억 명에 대해서 어떻게 중산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최초의 민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민법 제정을 통해서 고립대금이라든지 부동산 소유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처음 양해해서 최초의 민법 제정이 됐던 부분들이고, 양신일중투자처, 앞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양신일중이라는 겁니다. 그 양신이라는 것들은 신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4차 산업과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도시 건설을 위해서 토목 건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중을 합쳐서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노점 경제, 이 노점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의 10대 신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의 초점은 양신일중, 고용 안정 정책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경제 대순환에서 한중일 소순환 만들기. 아마 지금 한중 간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늘길도 막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불편한 와중에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자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항공 표현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제 대순환에서 한중일 소순환 만들기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연금 또한 이제 연금 기준을 높이고 충분히 지급을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확고하게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국이 이제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 의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죠. 저희 GDP를 보게 되게 됐을 때는 2000년도부터 고속 성장을 하다가 2014년부터 20년까지는 6%에서 이제 7%, 10% 미만대 이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했었죠. 올 연초 코로나 발생 전만 해도 6%대 이제 성장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IMF 쪽에서 예측은 1.2%. 1분기에는 중국이 44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마이너스 6.8%라는. 2분기에는 점차 이게 성장이 돼서 GDP가 3.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역시 크게 높은 성장을 유지는 하지 않겠지만은 2분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에서 4% 사이에 그냥 2020년은 GDP 성장을 할 거다라는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이 요번에 금년 2020년 양해에서 발표를 하지 못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였는데요. 발표를 이거는 이제 하지 못했다,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들이 있었는데, 뭐 낮은 수치는 인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동요를 일으키기에 발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꼭 GDP 목표를 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표현된 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를 숨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쪽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의지는 바로 샤공사의 목표 달성입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였죠. 원래는 이제 1대1로의 완성과 샤공사의 완성. 하지만 지금 이제 중미 쟁패가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지금 많은 세계적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쉽게 이게 달성될 수 없다 보니 올해는 1대1로에 대한 표현은 자제를 하고 샤광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 때 처음으로 창당 100년 샤광사회를 건설을 하면서 장점인 후진타워, 이 샤광사회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전면적인 이 건강한 사회를 완성을 시키겠다. 즉, 이 말은 GDP를 2배를 달성을 하고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억 명의 이러한 빈곤 인구들을 해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샤광 사회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들, 완성을 시키겠다. 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심히 저희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평소에 경기 부양책은 그저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 30만 개가 도산을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못 버틴다라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 두 개 정책을 지금 동시에 이제 크게 쓸 필요가 없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중국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교훈에 따라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지방 좀비 기업들이 좀 득실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사회는 지금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책을 하지만, 중국은 지금 금융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에 좀 강한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들을 쓰는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두 가지 조커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목표치와 2019년 실제치 목표치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는 GDP 경제 성장률에 이제 설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이고, 도시 취업 증가는 9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6% 내외, 도시 등록 실업률 자체는 5.5% 내외로 일단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정 정책에는 채무라든지 예산 내 투자라든지 노후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철도 건설, 투자계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방역 특제, 특별 국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감세, 부가가치세 하향, 이 등등의 전체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정책, 위기실 경제 부양책은 정부가 이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신일종 신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키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GDP 기여가 보통 이제 크가지, 이제 중국 경제 3대 마차라고 그러죠. 수출과 투자와 소비인데, 전체적으로 수출입이 이제 2019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11%, 투자가 31%, 소비가 57.8%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인프라 건설을 통해 가지고 5G,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AI, 빅데이터, 공업 인터넷, 특고압, 도시 궤도교통, 전기차, 충전소, 습지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인프라를 통해서 또 신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소비자극책입니다.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이조시 환신이라고 전자제품, 과거에 이제 구형 전자제품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든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2.5일 휴무제 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과 숙박과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를 자극을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양해 이후에 그러면 이제 부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정정책을 확대해서 보면 광의 재정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신일종, 신인프라 건설, 신형도시화, 그 다음에 중대 공정건설, 도시공공설계라든지 노후주택 리모델링, 철도도로, 수력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중국 쪽에서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액션을 바로 취하고 있죠. 신인프라 건설에서는 뭐 5G 같은 경우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게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신형 도시화도 마찬가지고, 소비 자극책으로서 이제 소비 쿠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6월 8일 잣대가 됐던 부분들은 징동의 그 오프닝 데이죠. 6월 8일의 매출이 2018년 그 저희가 말하는 그 빼빼로 데이죠. 11월 11일 그 빼빼로 데이의 매출의 2,600억 대비해서 90% 달성한 2,200억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야간 노동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5G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소비 자극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양해 이후에 중국 경기 부양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등장한 조커가 뭐냐? 이거는 저희한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인데, 호구제 개혁입니다. 4월 9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상주인구 3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호구제한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300만 이상의 도시 중 I형 도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농민공동 중점 인구에 대한 호구 정책 제한을 폐지를 한다. 이 말은 뭐냐? 농민이 도시 시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민이 도시 시민이 된다면 주택을 구매를 하고,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하겠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구와 전자제품 구입과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의류 신발을 교체하고, 여행과 외식 등 전체적인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면서 소비가 활성화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호구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1억 명 이상의 도시 소비자 생성, 소비 위주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조커는 바로 노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도시 하층민이 자영업자가 된다면은 소비 촉진, 실업 문제 해결 및 하층민 소득 증대,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분위기가 상승이 되겠죠. 지금 이제 중국의 화동 지역의 남경만 3,400개 노점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안에 100개의 아침 시장, 100개의 야시장, 상해에 6월 30일 날 저희가 밤생활 축제 개최 등 전국 27개 도시에서 이러한 노점 경제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도만 36,000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10만 명의 취업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럼 전국적으로 6,600만 명에게 생계 기여하는 이러한 소비 진작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정정책의 쪽화 두 가지, 바로 노점 경제와 호구제 개혁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을 시키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2020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정책, 경제혁신 추구를 본다면 이제 경제사의 모순을 혁신을 한다. 모순을 제거하겠다. 3대 난제 해결, 빈곤 탈피, 오염 방지, 금융 리스크,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용도시와 농촌진흥 전략을 쓰겠다. 그리고 개혁혁신은 공급 측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발전,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하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시장화를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교통대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된 저희 강의 자료 중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국을 발전한 선진국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린 모순이 많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퇴직 연령이 50세로 지금 이거는 50년 전에 만든 법이다. 노동력 부족은 이 법만 고치면 된다. 그 외에도 농촌에는 지금 자산화가 안 된 토지가 많다. 그러니까 도농 빈부 격차도 이 모순만 제거하면 된다. 모순이 많다는 것들은 즉 쓸만한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순 제거가 바로 경제 혁신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양회에 대한 중국 양회의 이슈와 중국 정부에서 한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중국이 그러면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의 섬유 의료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시 코로나 이후로 섬유 산업, 의료 산업이 상당히 고전을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세계 각지의 지금 방직물 주문이 현재 4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섬유업체는 42%, 원사 공장은 44%, 방직 공장은 46%, 의류업체는 37% 등 주문이 감소해서 이런 업체들의 부실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현재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리된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치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이제 섬유계 쪽에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체감 온도가 상당히 이게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3개월 이상 버티는 기업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테르 공장 가격 참담 생산 판매 무리라는 이제 것들은 이제 상반기 세계 유가 하락으로서 그 폴리에스테르 특히 이제 화섬의 영향은 더 크게 많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에스터 원사 가격이 이제 하락했고 제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약 20%가 하락을 했고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그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FDY 제품은 작년 동기 28%가 하락이 됐고 PY는 30%, DTY는 26%가 이제 하락됐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20년 6월 마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마만큼의 하락이 됐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높은 큰 하락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 했을 때 폴리에스테르 판촉에 따른 이제 PY 제품은 호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지금 생산 판매가 100일 기준으로 있을 때 모두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7월달, 8월달은 보통 의료 업체에게는 가장 그 비수기죠. 이 비수기 때 하락폭 증가할 것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서 업체들은 지금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런 화성업체나 의료업체는 모두 이제 자금과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대책이 지금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프로세스화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봤을 때 그냥 저희가 한 업체가 프로세스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지금 자금난에 지금 경영난이라든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서화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좋게 말한다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중국의 면화 가격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여태까지 중국이 면화 가격이 톤당 1만 위안으로 떨어진 거는 2009년과 2016년 그리고 올해
1월, 2월달 이후밖에 없던 단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기준선 12,00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면허 가격이 재배 원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1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면허 가격이 2분기에 들었으면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기준선인 12,000 톤당 12,002원의 언저리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서서히 이제 완만히 복구는 되고 있지만 면화 시장가의 주력 구간인 12,000톤 이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지금 경영난이라든지 자금난이라든지 실질적인 공급난, 생산난이 이제 좀 가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비스코스 단섬은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톤당 이제 9,300원에서 9,400원, 프리미엄 비스코스 단섬은 9,500원에서 9,600원으로 연초 대비 약 7%가 하락이 됐고요. 역시 이제 2분기에 조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게 소폭 상승에 불과하고 2019년 4분기 대비 10% 하락된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스코스 단섬의 가격은 크게 이제 움직임이 크지 않고 화학섬유 공장의 출하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화성 가격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섬의 주요 품목인 PTA, EG, 폴리에스터, 장사단 섬유 등의 절대 가격이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화섬 제품이 이제 가격이 급락했었죠. 현재 이제 전체 화섬 PTA 외에 이제 PX 폴리에스테르가 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감원, 생산 제한 및 중단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전반적인 상황은 의류 등 이제 시장의 소비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직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부직포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됐죠. 특히 이제 멜트 브라운은 이제 2개월 동안 30배가 올랐어요. 방적버 이제 스펀본드는 10배 이상 치솟았고, 코로나 이전에 멜트 브라운은 톤당 2만 원 안팎이던 것이 2020년 2월은 톤당 8만 원까지 폭증했고 3월에는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월 이제 국제정세의 여파로 2차적으로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가격이 톤당 35배까지 치솟았죠. 그 다음 마스크의 내부 및 외부층의 이제 부직포의 필요성으로 인해 스판본드의 부직포 가격 또한 계속 지금 상승하였고, 주문 물량도 2개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정들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높은 가격이 형성 중에 있고요. 마스크형 스펀본드 부직포는 5월 말 기준 이제 톤당 8만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직포 공급 부족 문제는 기저귀뿐만 아니라 지금 물티슈 회사에도 지금 영향을 받고 3월 말부터 스펀레이스 부직포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펀레이스 부직포는 이제 3월 말 1톤에 1만여 원이 지금은 1톤에 3만여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직포 방역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제품의 부직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업은 이 뭐 부직포 쪽과 관련된 쪽은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이제 주요 방직 섬유 의류 수출 현황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방직품 의류 전체는 701억 달러, 즉 701억 한 3,9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한 10.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중 방직품 섬유는 391억 달러, 의류 복장은 310억 달러 정도. 이 방직품 섬유 중에서 마스크는 88.5억 달러로 전체 방직품 섬유 수출의 23%를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수출을 했다는 것들이죠. 상당히 큰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스크 방호부 및 기타 방호 물품의 수출로 인해서 섬유 의류 수출은 4월 전년 대비 10% 성장, 누적 수출 감소폭은 약 12% 감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마스크가 23% 전체 수출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0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세계 시장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계 무역은 대략 이제 13%에서 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국제 수요의 약화는 중국 섬유의 서출 둔화로 인해서 업황이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회복 상태가 예전과 같은 호황기 때처럼 회복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의 패션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패션 제품 포함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 패션 시장의 총 매출은 한 350조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들은 2000년대 21세기 와서 처음 아마 있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피크 때가 이제 14%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10%대 이상 고속 성장을 하다가 2019년에는 2017년, 18, 19년에는 이제 보통 이제 5%에서 7% 사이의 성장률 보이면서 2020년대 마이너스 10%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중국 2019년 20년 중국 방직 의류 소매 총액 및 동기 대비 증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년 대비에 역성장을 했다. 이제 이거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에서 6월까지 방직 의류 소매 총액이 5천억 위안을 돌파하며 동기 대비 약 19.6%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업계 자체도 상당히 위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율, 민간 소비 증가율 역시 이제 2, 3월에 집중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도시 부문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19년 연간 7.9%에서 2020년 2월에는 마이너스 20.7%로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도 동반 하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제 유가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받는 생산 물가는 2018년 말부터 최근 2020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 0%대 이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의류 생산 시장 현황은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에서 5월까지 중국 의류 기업의 의류 생산량은 73.17억 건으로 누적 생산은 동기 대비 17.91% 감소하였고, 이 하락폭은 1월에 4월보다는 6.5%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의 의류, 산업 생산, 투자, 수익 등 주요 운행 기준은 초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의류 생산에 있어 투자 의향 약화와 그 지연,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업계 수익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전체적인 형세는 아직도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의류 수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1월에서 5월까지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액세서리 수출 누적 금액은 402억 6.3억 달러로 동기 대비 22.68%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1월에서 4월보다 0.69% 증가했습니다. 즉 중국 내수 시장에 비해 수출 시장은 동기 대비 하락률이 더 심했습니다. 이는 중국은 이제 차츰 3월, 4월 달에 그 회복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지만은 그 해외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는 점점 이제 심각화가 됐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전체 그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전체 그 수출, 이런 그 의류 수출에 대해서 하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 이제 그 하락률은 좀 더 이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의류산업 투자와 수익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역시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5월에 중국 의류산업의 실제 투자는 동기 대비 39.2% 하락했고, 그
하락폭은 1월에서 4월보다 2.5%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제 의류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이제 1319개로 영업 누적 수익이 4647.05 위안으로 동기 대비 약 17% 하락했고, 하락폭은 1월에서 4월 누계보다 1.5% 감소했죠. 이윤 총액은 180.4억 이제 위안으로 동기 대비 근 29.16% 하락했고, 역시 하락폭이 1월 4월보다 5.1% 감소했습니다. 영업 수익률은 3.88%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패션 시장 현황의 유통업계, 패션업계 주요 이슈는 뭐냐? 중국 유통업계 이슈는 전통적인 백화점과 쇼핑몰의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따상지탄 있죠. 유통업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큰 유통업계 중에 하나의 대상 집단의 정주의 진보따 유명한 백화점이죠. 쇼핑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양의 롯데백화점, 복주의 왕푸징, 그 다음에 마오예, 진앙도에 있는 마오예점, 그 다음에 신다, 미엔수에디에 같은 이런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들이 줄줄이 지금 폐점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역시 폐점 사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술 플랫폼 및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의 의리 판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온 오프라인 간의 이제 그 융합이 좀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티몰과 징동, VIP.com 시장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가면서 샤홍수, 그 다음에 더우, 아우마이지아라든지 요짱 같은 차별화된 이런 그 플랫폼들이 점유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2019년, 2020년도 들어서 또인이라든지 빌리빌리 등 그 동영상과 라이브 생방송이 고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제 유통업계 중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 차별화가 최고의 고객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상품도가 높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과 가성비가 높은 이러한 유통을 어떻게 만드냐, 라이프스타일을 관으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높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면서 유통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유통업체들의 이제 매장의 명소화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군과 F&B, 그 다음에 지역 면소 느낌의 설계와 문화와 예술이 합쳐진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업계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중국에서의 이제 여성복과 여성 숙녀복, 남성복의 강자 브랜드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르뽀 그룹이라든지 치필랑이라든지 썸마, 싱칠리오, 푸선, 아닐, 그 다음에 시널 등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이 업체들, 이 패션 빅 브랜드, 이 빅 업체들의 브랜드들도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울러 이제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 및 애슬레저 스포츠가 도약을 하고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의 시장 마켓쉐어 하락에 안타 리닝이 도약을 하고 있다. 지금 뭐죠? 스포츠 시장에서 나이키가 23%, 아디다스가 20%, 스케쳐스가 6.8%의 지금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는데, 안타 그룹이 16.4%, 그 중에 안타가 11%, 필라가 5.4%를 차지하고 있죠. 리닝이 6.3%, 터프 같은 경우는 4.9%. 그래서 중국 내셔널 브랜드들의 도약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룰루레몬 등 애슬레저 스포츠 같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매장 및 이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고가 브랜드, 명품 브랜드의 이제 그 편집 매장에서 지금은 중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 브랜드, 로컬 브랜드 간의 이런 이제 협업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로컬 브랜드 간의 편집 매장이 구성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로컬 브랜드 자체 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죠. 기존에 이제 몇 년 전에 성공한 MU라든지 그런 이니셜 이런 브랜드에 이어서 르포그룹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EHE 같은 브랜드들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그런 호응을 좀 받고 있다라,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로컬 브랜드의 약진입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민의 고처, 즉 국산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약진, 중명품 브랜드의 퇴색,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것들은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남성 여성복 한국 그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철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미 브랜드를 폐점을 했죠. 그리고 패스트 패션 SPA형 그 빅업체들의 비효율적 정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니클로, 자라, H&M, C&A, 무지 등등.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섬유 의류 산업의 향후 추세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섬유 의류 산업은 일단 제품의 품질과 개성화 수요가 더욱 중시되고, 앞으로는 이제 창의적인 제품, 합리적이고 퀄리티 높은 쇼핑 체험과 서비스 지향, 그 다음에 개성화, 패션화를 더욱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젊음과 개성화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90년생, 그 다음에 00년대 이후의 소비 세력이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선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개성화, 세분화된 생활 형태가 바로 이제 패션 업계 변화의 세분화를 좀 더 가속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다양함을 추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중시하고, 원단의 개발에 있어 자연자원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제조 과정까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패션이 앞으로는 더욱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과거 몇 년 사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발전이 됐죠. 그렇지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이러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소비 엔진이 발달이 되면서 섬유 의류 산업 역시 아주 많은 다양화된 변화가 시도가 되고 분명히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능제조 인파워먼트 산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화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스마트 로봇, 인공지능 기술의 생산과 마케팅 각 분야에서 응용화, 봉제 설비의 자동화, 스마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 향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의 응용을 통한 소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제품 개발이 보조가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의류산업, 패션산업 역시 지능제조 인파워먼트 산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의 융합이 이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온라인 시장에 엄청난 지금 홍보 비용과 사이트 운영 비용, 인건비 등 부담, 이에 지금 저희 전자상거래 이윤 창출 시기는 아마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융합한 체험형 매장이 증가가 이제 앞으로는 예측이 되고, 인터넷 플러스 시대의 상품 판매가 앞으로는 생방송으로 인한 상품 플러스 생방송의 판매 패턴으로 변화되면서 온라인의 판매 체험도 중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구매 패턴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섬유의류 산업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중국도 이제는 앞으로 강자는 더 강하게 섬유의류 산업계의 개편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M&A를 통한다든지 자본력이 강한 그런 업체만 살아남고, 또한 이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더욱 강하게 시장의 마켓시어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온오프라인의 융합 가속화, 소비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가 변하고 소비자가 젊어지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구조적인 조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 앞으로도 2021년까지는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업 디지털화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고 효율성이 향상이 될 거다. 기업 내 리스크 대처 능력과 위기의식이 강화가 될 거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리스크 대처 능력이라든지 위기의식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화되고 프로세스화 된다라는 것들이죠. 많은 기업인 또한 이제 새로운 개발 기회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소비의 형태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업은 이러한 것들의 새로운 개발 기회를 제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건강한 소비 문화로 업그레이드, 건강과 웰빙과 이와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과 의류 착장 등 이에 맞는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화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커뮤니티와에 기반한 소매 판매로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의 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 개개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모든 기업의 면역력을 시험하면서 기업의 생존력을 더욱 강화시켜 중국의 섬유유리 산업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상반기에 모두 힘든 시기를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좀 고속적인 저희가 봤을 때 큰 어떻게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은 잘 버텨 나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의류산업이 변화가 되고 전망이 된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좀 더 지금 현재 소비 주도 세력 주도적인 소비 세력의 그 변화에 맞게끔 의류 산업도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섬유 소재 개발 어떻게 보면 섬유 소재는 이제는 좀 더 천밀화가 되고 과학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션은 과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21년, 22년 향후 10년 그 변화되는 그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러한 좋은 제품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서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저희 이제 한국 패션 의류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든 시기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었지만 저도 이제 코리아 패션 섬유인의 한 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잘 버텨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